샬롬, 살아있는 갈대 18번째. 이들을 정중하게 맞이하고 너그러운 약속을 했다. 그래서 그들은 평화롭게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왕에게는 새로운 고민이 생겼다. 공사를 한양에 파견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매처럼 감시하고 있는 외국 열강이 그가 동학당 대표를 접견한 것에 화를 냈기 때문이다. 그들의 요구 사항 중에 적외 정책을 펼 것과 외국인을 모조리 추방하라는 항목이 들어있었던 것이다. 왕은 백성과 외국 열강의 tum바군에 끼어 난감한 처지였다. 몇 달이 흘러갔다. 동학당은 왕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분노에 휩싸여 떨쳐 일어섰다. 2만 명이 종교 행사를 이유로 보은에 모여들었다. 그들은 양반의 탐학과 외국 열강의 핍박을 없애주도록 요구했다. 나라 곳곳에서 동학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전라북도 고부 군수인 조병갑은 모든 양반을 단연 능가하는 학정을 자항했다. 그는 논해될 무를 저장하는 커다란 저수지를 보수하는 데 농민들을 강제로 동원했다. 그리고는 농민들이 저수지 보수를 다 마치자 그들이 논해대는 물에 엄청난 수세를 매겨 그 돈을 자신이 착복했다. 이는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농민들은 자신들이 수리한 저수지를 무너뜨리고는 관야로 몰려가 군수를 몰아내고 고를 점령했다. 그러자 국왕과 대신들은 반군을 진압하기 위해 서울에서 군대를 파견했다. 하인에게서 이 소식을 들은 이라는 다른 하인에게 군대를 따라가서 일이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지켜보도록 했다. 여러 날 후에 돌아온 그 하인은 정부군이 참패했으며 동학당이 다른 고을들을 점령하기 위해 진군하는 중이라고 알렸다. 낙담한 왕은 청나라의 도움을 청했고 청나라가 군대를 파견하고서야 반군들이 대각했다. 이란에게 사정을 소상히 말한 뒤에 그 하인이 덧붙였다. 그리고 나으리, 그 전쟁터에서 제가 누구를 봤는지 아십니까요? 이란은 그 답을 알 것 같았으나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도련님을 봤습니다요. 그런데 도련님께서는 오래전에 나으리 집에서 살았던 그 선생하고 함께 있던 것입시오. 이란의 얼굴을 본 하인은 동정심의 혀를 차며 돌아섰다. 시국은 갈수록 악화됐다. 대포 8대로 무장한 1,500이나 되는 청나라 군대가 아산만에 상륙해서 한양을 향해 진군했다. 이 소식을 들은 일본 왕은 청나라 군대를 상대하기 위해 5천 병력을 파견했다. 그리하여 조선의 수도 한양에서 일본군과 전국군이 전쟁을 벌였고 조선의 독립을 전명한 온갖 조약은 휴지가 되어버렸다. 전쟁은 결국 숫자가 많은 쪽이 이겼다. 일본군은 청국군을 몰아내고 동학당을 공격하여 진압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던지 동학당 지도자를 감옥에서 끌어내 처형했고 놀란 반군은 뿔뿔이 달아나 몸을 숨겼다. 이란은 염탐을 위해 정기적으로 내보내는 하인들에게 소식을 낱낱이 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최성호 선생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연추는 평상시처럼 집에 와서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으며 이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부자지간의 두려운 침묵 속에서 이란은 공포에 시달렸다. 동학당의 지도자가 죽은 이제 일본이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았고 국왕은 대궐 안에서 그들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란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 중전은 어찌 되었을까? 그가 생각한 것은 중전이었다.
그녀는 청나라에 대한 집착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작금의 혼란 상태를 증오하는 마음은 그녀로 하여금 더욱더 청나라로 기울게 만들 것이다. 그녀는 굴복하거나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을 터였다. 그녀의 자부심에 찬 오만한 마음은 고집스럽기 짝이 없었다. 순이도 중전 때문에 걱정되었던지 어느 날 살림 치닥거리를 하러 가는 길에 이란 옆에서 발을 멈추었다. 중전마마 생각을 하시지 않기 바래요. 그분 스스로 일으킨 문제들이니 그분 스스로 해결하게 내버려 두세요. 이라는 재빨리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난 중전마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 사실 그가 중전을 생각할 이유가 뭐란 말인가. 그는 중전을 도울 수도 없고 만약 은둔 생활에서 벗어나 지금 그녀에게로 간다면 질책만 듣게 될 것이다. 자신이 갔다는 사실로 비밀로 할 수도 없었다. 중전이 있는 곳에는 비밀이란 없었다. 사람들은 그녀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를 일일이 살펴보고 입방아를 찧었고 접자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중전은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하고 싶은 대로 했다. 하지만 이라는 일찍이 중전의 측근으로서 모녀를 모셨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는 만큼 그가 집을 나서면 한양의 뒷골목 어디에서 또는 대궐의 복도에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고 그래도 아무도 모를 일이었다. 용기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만약 죽어야 한다면 값진 목표를 위해 그리고 죽은 뒤에도 길이 영향을 남길 목표를 위해 죽고 싶었다. 어쨌거나 이라는 앞으로 또 어떤 소식을 듣게 될까 하는 두려움 속에 살아갔다. 이제는 11명으로 늘어난 그의 염탐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혼란상에 대해 자세한 소식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조선과의 통상과 극동 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조선의 지정학적 가치를 탐낸 청나라와 일본은 이 나라를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그리고 전쟁을 중국 본토까지 확대시킨 일본은 전투에서 승리할 때마다 새로운 영토를 차지했다. 일본은 또 이 전쟁을 핑계 삼아 보충 병력이라는 명목으로 조선에 대군을 파견했다. 그리고 이라는 그들이 조선 민족을 상대로 벌이는 갖가지 만행을 매일같이 들었다. 그의 한여름의 어느 무더운 날이었다. 이라는 하얀 적삼 차림으로 마당의 감나무 밑에 앉아 있었다. 작고 푸른 감이 너무 빽빽히 열린 나머지 그중 일부는 땅에 떨어졌다. 둘째 아들이 그 감을 주워 나뭇가지에 묶어 놓은 관역을 향해 던지고 있었다. 일본이 너무 강해졌습니다요. 슬기롭고 나이든 하인이 말했다. 이라는 하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아들의 놀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다른 어떤 나라가 그걸 깨닫도록 이제까지 기다려왔네. 그러면서 그는 손뼉을 쳤다. 아들이 관역 한복판을 명중시켰기 때문이다. 그는 말을 이었다. 그 나라들 사이에 시기심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네. 일본이 지나치게 강성해지는 것을 좋아할 나라는 하나도 없으니까. 아하, 나으리께서도 관역을 맞추셨습니다요. 하인은 가까이 다가와서 목소리를 낮추었다. 오늘 로시아 황제가 조선 주재 노소와 공사를 통해서 일본 왕에게 새로 점령한 청나라 영토를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합니다요. 그렇게 될까? 이란이 물었다. 하인이 되물었다. 일본이 노소아와 싸울 수 있을 만큼 강했습니까요?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만은 아직은 아닙니다요.
거리와 시장에서 소인이 들은 소문으로는 그렇다던 거립시오. 일본은 지금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그 때문에 더욱 청나라를 증오할 테고 따라서 전쟁이 계속될 거라고요. 노소화로 말할 것 같으면 아마 10년 안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들 하더군요. 그는 주인의 대꾸를 기다렸다. 그때 이란이 갑작스런 통증의 비명을 질렀다. 거리 조절을 잘못한 아들이 딱딱한 감으로 이란의 왼쪽 눈 바로 밑을 맞추었던 것이다. 이란은 손으로 눈을 꽉 눌렀다. 죄책감에 사로잡힌 아이는 어쩔 줄 모르고 울음을 터뜨렸다. 울음소리를 듣고 순이가 달려오자 이란은 자기가 장님이 된 것도 아니고 별일 아니라고 얼른 설명했다. 아이를 달래고 아내를 안심시키는 동안에 그는 아까 막 하려던 말을 도로 삼켰다. 소동이 끝나고 하인이 물러가자 이라는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다. 그는 이제 중전이 곧 파멸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추석을 이틀 앞둔 어느 날 염탐꾼들은 이란에게 중전이 기거하는 궁궐에 경비병들이 교체되고 있다는 소문이 거리에 파다하다고 전했다. 겉으로는 평상시와 다름없지만 중전의 오랜 측근이 궁궐 시종들 얘기로는 일본군이 다른 데 필요하다는 핑계로 궁궐의 무기와 군장을 빼돌리고 있으며 그 대신 쓰지도 못할 무기들을 갖다 놓는다는 것이었다. 왕의 궁궐 역시 그렇게 무력화되고 있었다. 그것도 왕에 대한 군사적 보호가 가장 필요한 이때의 말이다. 추석 후 1회째 되는 날 오후 중전 처소의 대문과 방문까지 열려있고 지키는 군졸도 없는 듯한 것을 발견한 염탐꾼이 돌아와서 그 소식을 전했다.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했는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요? 다른 사람들도 봤지만 감히 위험하다고 입 밖에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요. 말에 안장을 채우게. 이라는 그 말과 더불어 하인을 물리쳤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직접 가서 알아볼 참이었다. 이라는 아내에게 말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곰곰이 생각했다.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었다. 그는 도둑처럼 살금살금 자기 방으로 가서 순이가 가난한 사람들을 주려고 따로 지워둔 낡은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는 즐겨 입는 옷이 따로 있었고 따라서 옷을 남에게 주기 전에 항상 자기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해 놓았었다. 좋아하는 옷이 그 속에 있으면 다시 꺼내 입기 위해서였다. 옷을 갈아입는 도중에 이라는 나는 듯이 달려오는 아내의 발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 아내가 소리쳤다. 그러니까 집에서 몰래 빠져나갈 작정이셨군요. 그런데 거지들이나 입으면 딱 맞을 그런 누더기는 왜 끄집어내신 거죠? 이라는 반은 겸언쩍고 반은 웃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내가 들고 나는 것을 어찌 그리 잘 알아낸단 말이오. 내가 마당에 나가서 나무를 심거나 한다면 어쩔하려고. 그녀는 방 안에 완전히 들어서면서 말했다. 저를 속일 생각일랑 마세요. 당신은 나무를 심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심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는 거짓이 안 통한다는 것을 깨닫고 실토했다. 중전 마마께서 위험하시오. 순이는 이란을 향해 다가섰다. 그분이 당신의 영원한 걱정거리인가요? 그분은 우리의 걱정거리요. 그분은 우리 모든 조선 사람의 걱정거리란 말이오. 이란이 애원하듯 말했다. 그녀의 뺨이 달아오르고 검은 눈에는 불길이 이글거렸다. 그런데 왜 당신만이 그분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녀가 소리를 질렀다. 적어도 내 눈으로 직접. 그럼 가서 직접 만나보세요. 자신밖에 모르는 양반 같으니라고. 순이 그녀가 소리쳤다.
어떻게 감히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전 중전이 아니에요. 당신은 가족인 우리보다 그분이 더 걱정된다는 얘긴가요? 마누라인 저한테는 신경을 안 쓴다 치더라도 당신한테는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당신이 중전에 연연하는 바람에 그 아이들의 목숨을 잃어야 하나요? 아이들은 잡혀서 죽음을 당할 거예요. 그렇지만 당신한테는 그거 아무 문제도 안 되겠죠. 나는 더 이상 아들을 못 볼 것이 분명한데도 말이에요. 게다가 그것조차 당신한테는 아무 문제도 안 될걸요. 그녀는 제 정신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이란이 분노에 사로잡혔다. 그는 아내가 악담을 버붙들어 내버려 둔 채 차가운 침묵 속에서 낡은 옷을 걸쳐 입고는 다 떨어진 갓을 푹 눌러썼다. 이란이 나서자 순이는 문간으로 달려가서 그를 가로막았다. 그는 아내를 마치 어린애처럼 들어올려 한 옆에 내려놓고는 앞만 쳐다보고 길을 재촉했다. 그가 성문에 도착한 것은 늦은 시각이었다. 그러나 문은 마치 달아날 사람들을 위해 미리 준비해 둔 것처럼 열려 있고 지키는 군졸도 없었다. 그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문을 지나 큰 길의 끝에 있는 대궐을 향해 북쪽으로 말을 달렸다. 이 길은 폭이 90m의 길이가 500m쯤 되는 반듯한 길이었다. 양쪽에는 조정의 각부 건물이 서 있었다. 그 건물 가운데 일부는 새로 지은 것이었다. 그리고 일본 군사들이 행진하며 들락거리는 막사 역시 새 건물이었다. 대궐은 12자 높이의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궐문은 하인의 말대로 수비병도 없이 열려 있었다. 이라는 말에서 내려 휘어진 나무에 말을 묶었다. 그리고 나서 서쪽 벽에 있는 궐문을 들어가 작은 연못에 당도했다. 그곳에는 서양식으로 지은 국왕의 별채가 있었는데 이란도 이따금 거기 묵은 적이 있었다. 왕이 평소 기거하는 곳은 거기서 가까웠고 중전의 처소도 동쪽으로 붙어 있었다. 왼쪽으로는 왕실 호위대의 막사가 있었다. 호위병은 전혀 안 보였지만 아주 무더운 날이어서 궐 안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 모든 것을 지나면 6,000평이 달하는 소나무 숲이 있었다. 이라는 이 소나무 숲 속으로 들어가 허리가 굽은 커다란 소나무 뒤에 바위에 앉아서 기다렸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작정이었다. 그러나 만약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면 있는 힘껏 달려가서 중전을 구할 생각이었다. 국왕은 살해당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국왕이 죽으면 왕위 계승이 어려워질 테고 따라서 나라 전체가 순식간에 혁명의 불길에 휩싸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어둠이 깊어지고 밤 짐승들이 울어대며 돌아다니는 동안 그는 내내 길을 곤두세우고 앉아서 기다렸다. 그는 군대가 행진하는 소리를 들었다. 아니 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일본 수비병들을 떠올리고는 그들이 이 정상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둠 속에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새벽이 멀지 않은 것을 짐작한 그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너무 많이 나와 돌아다니기 전에 자신의 말이 있는 곳으로 가서 집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는 비명과 아우성 소리가 뒤따랐다. 바람 부는 쪽으로 귀를 기울여 본 그는 궁궐이 기습당했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그는 어둠 속을 전속력으로 달려갔지만 나무 뿌리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엉덩이를 삐걱했으나 그는 다시 몸을 일으켜 절뚝거리며 뛰어갔다. 이제 잠이 깬 호위병들이 왕궁을 향해 달려가며 소리치고 있었다. 그는 호위병들과 함께 달려갔다. 그들의 발을 멈추었을 때 이라는 여전히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호위병들은 어리둥절한 채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고 물었지만 기습 같은 것은 없었으며 고함 소리는 서쪽 벽 가까이에 있는 일본 군들의 행군 구령 소리였다는 답만 돌아왔다. 이 마을의 호위대는 다시 막사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라는 소나무 숲으로 돌아가지 않고 암석 정원의 사당 뒤에 몸을 숨겼다.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소란 통에 잠이 깬 호위대의 참령 한 명이 일본군 병사들의 소유를 의심하고 궁궐로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참령이 궁의 입구에 도착하자 일본군 병사들이 그를 에워쌌다. 바위 뒤에 숨어서 지켜본 이라는 그들이 든 횃불 속에서 자신이 우려했던 엄청난 사태가 이제 막 벌어지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8발의 총성이 울리고 참령이 쓰러졌다. 일본 병사들은 칼로 참령의 시체를 갈기갈기 도망낸 뒤 근처에 있는 작은 연못에 던져버렸다. 이라는 중전의 목숨을 구하려면 그녀를 빨리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숨어있던 곳에서 빠져나와 삐끗한 엉덩이 때문에 절룩거리며 궁궐로 이어진 문 쪽으로 향했다. 그러나 속력을 낼 수가 없었다. 일본군 병사들이 고함을 질러대며 한 덩어리로 물 밀듯이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었다. 그들의 단검은 떼지어 도망쳐 나오는 궁중라인과 시종들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었다. 왕실 호위대는 다시 잠에서 깨어나 허겁지겁 총을 쏘아 댔으나 겨우 일본 병사 7, 8명을 죽인 뒤에 앞으로 달려가는 다른 군중들에 휩쓸려 길이 막히고 말았다. 그런 와중에 일본 병사들은 중전의 처소로 일제히 몰려들었다. 약탈의 눈이 어두운 거지와 불안당들이 그 뒤를 따랐다. 이라는 그 속에 숨어 중전께 제일 먼저 도착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틈을 비집고 나갔다. 비록 지금 중전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알지는 못했지만 말이다. 폭도들이 궐안을 메웠고 거친 병사들은 여자만 보면 머리채를 휘어잡으며 중전이 아니냐고 물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서 어떤 대답이 나오건 무조리 목을 베어 머리를 옆으로 걷어차 버리거나 창 밖으로 집어 던졌다. 폭도들은 계속 밀고 들어가 마침내 마지막 방에 도착했다. 그때 이란에게 2발의 총성이 들려왔다. 그리고 나서 낮은 비명소리가 뒤따랐다. 이란은 그것이 중전의 비명이라는 것을 알았다. 비명은 긴 신음소리와 함께 사라졌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었지만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중전은 죽은 것이다. 폭도들은 걸음을 멈추고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리고 나서 약탈군들은 약탈하기 위해 폭거에 가담한 사람들은 누가 범인인지 알 수 없도록 달아나기 위해 뿔뿔이 흩어졌다. 이라는 모두 사라지고 자기만 남게 되자 중전 혼자 쓰러져 있는 방으로 가서 그가 너무도 잘 아는 아름다운 얼굴을 내려다 보았다. 그가 뵙지 못한 기나긴 세월 동안 나이가 들긴 했지만 그래도 예전에 그 아름다운 얼굴이었다. 그는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아직도 따뜻한 중전의 손을 부여잡았다. 그녀의 왼쪽 가슴과 부드러운 목에서 피가 흘렀다. 그는 중전의 풍성한 비단 치맛자락을 들어올려 상처를 받쳤다. 진홍색 비단이라 더 짙게 물든 것 말고는 핏자국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텅 빈 궁전에 동이 트고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그렇게 앉아 있었다. 드디어 9시 무렵에 정원지기가 나타났다. 그는 맨발이어서 발자국 소리도 나지 않았다. 방 안을 들여다본 정원지기의 눈에 이란의 모습이 들어왔다. 모르는 얼굴이었다. 이란은
궁에서 너무도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것이다. 당신 누구요? 그가 물었다. 중전 마마의 시종이요. 이란이 대꾸했다. 정원지기는 가까이 다가와서 죽은 중전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 보았다. 한참 만에 그가 입을 열었다. 마마는 하얀 연꽃을 좋아하셨지요. 그리고 지금은 그 어떤 연꽃보다도 더 하얗군요. 마마를 어떻게 해야 되겠소? 달구지 있소? 이란이 물었다. 소달구지는 있소만. 제일 가까운 문으로 소달구지를 갖다 놓고 나와 함께 마마를 실읍시다. 정원지기는 밖으로 나갔다가 곧 다시 돌아왔다. 그들은 함께 중전을 들어 올렸다. 너무 날씬해서 두 남자에게는 별로 무겁지가 않았다. 그들은 중전을 소달구지로 옮겨 그 안에 눕혔다. 정원지기는 달구지에 실려있던 집단으로 시신을 덮었다. 그리고 나서 달구지에 올라 소를 몰았다. 이라는 뒤에서 천천히 따라갔다. 엉덩이가 부어올라 그 통증으로 눈물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소달구지가 미처 걸문에 이르기 전에 일본군 병사와 낭인들에게 중전의 시신을 들킨 것이다. 그들은 시신을 집단 밑에서 끌어내 칼로 도막을 낸 다음 모두 불살랐다. 이라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가스로 얼굴을 가리고 쩔뚝거리며 그 자리를 벗어나 거리로 나섰다. 말은 온데간데 없었지만 아까 그 달구지가 있길래 올라타고 정원지기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그 아름다운 중전의 몸에서 남은 것이라고는 오른손의 새끼손가락뿐이라는 얘기를 그는 나중에야 들었다. 이 손가락만 불길을 모면했다가 이란의 부탁으로 뒷날 현장을 다시 찾아간 정원지기에 의해 발견된 것이다. 이란이 그를 다시 보낸 것은 혹시 뼈라도 남아있으면 모아두었다가 제사를 올리기 위해서였다. 뼈는 없었다. 개들이 궐 안 곳곳을 제멋대로 돌아다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어느 돌 밑에 새 새끼 손가락이 묻혀 있었다. 정원지기는 그것을 살며시 들어올려 연못에서 딴 연잎으로 쌌다. 그리고는 그것을 왕궁으로 가지고 가서 상감께 배아를 정했다. 전 왕궁으로 가지고 갔지요. 그는 일이 다 끝난 뒤에 이란에게 와서 털어놓았다. 이란이 자기 집에 와서 이야기를 소상히 들려주면 살해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아련실에 들어갔더니 전하께서는 대신들에게 둘러싸인 채 옥자에 앉아 계시더군요. 그리고 전하의 오른쪽에 연로한 대원군이 다시 앉아 계셨고요. 전하는 내 이야기를 듣고는 손으로 눈을 가리시며 연잎을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지요. 그 대신 여느 대신더러 그것을 받아서 황금 상자에 보관하라 하시고 중전마마의 장례식을 성대히 거행하여 능을 만들라 하시더군요.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순이도 같이 옆에 앉아서 끝까지 들었다. 그가 가고 나자 순이는 따뜻한 손으로 이란의 손을 잡고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그의 옆에 말없이 앉아 있기만 했다. 둘은 그렇게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 둘은 그렇게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 이윽고 이란은 깊은 한숨을 쉬고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당신은 도량이 바다처럼 넓은 아내요. 그리고 나서 아내의 손을 내려놓고 다시 책에 눈길을 돌렸다. 직관들이 중전의 무덤자리 정하는 것에 의견 일치를 본 것은 2년 지난 뒤였다. 그들이 고른 곳은 성벽 너며 몇 백만 평에 이르는 땅이었다. 어명에 따라 그중 120만 평을 지정해 그 안에 있는 집을 모두 이주시켰다. 그 땅에는 산과 언덕, 개울과 논밭뿐만 아니라 마을도 여럿 있었던 것이다. 어명에 따라 수천 수만 그루의 묘목을 심고 많은 돈을 들여 중전이 생전에 사랑했던 것과 같은
아름다운 정원을 꾸몄다. 중전의 묘는 가장 높은 곳에 세워졌다. 조각한 대리석 난간을 무덤 둘레에 세운 묘였다. 묘 앞에는 유리처럼 광택을 낸 하얀 대리석으로 만든 상석을 놓았다. 중전의 홀령에게 재물을 바칠 때 쓰는 것이었다. 상석 옆에는 놀랄 만큼 정교하게 조각된 석등이 몇 개 놓였고 대리석 석상들이 흠모어린 표정으로 우아하게 서 있었다. 모든 일이 흡족하게 마무리되자 국왕은 장례일을 선포했다. 밝고 화창한 날씨였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녀의 온갖 변덕과 고집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과 괴활함, 용기와 명석한 두뇌, 심지어는 그 억센 의지까지도 사랑했다. 중전이 죽은 이제 사람들에게 그녀는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조국의 옛 모습을 영원히 상징하는 존재였다.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정복자 일본이 조선의 옛 전통과 언어, 생활 방식을 말살하는 일에 착수한 것이었다. 이라는 혼자 멀찌감치 서서 그 장엄한 광경을 지켜보았다. 중전이 가고 난 지금 조국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이라는 그 질문의 답을 알지 못했다. 심장은 이미 멈춘 듯 그 고통을 느낄 수가 없었다. 그가 우러러 받들었던 중전이라는 그 여인을 사랑했던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순이가 자신보다 더 잘 알지도 모른다. 그러나 설령 그녀가 안다 하더라도 이라는 물어보지 않을 것이다. 명을 타고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모든 것이 갇힌 무덤 속에 그 비밀도 같이 묻힐 생각이었다. 그는 부활을 믿지 않았다. 학원의 개소. 학원에서는 한일 합병부터 1945년 미군이 인천에 상륙할 때까지가 그려집니다. 무대도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으로 넓어집니다. 이 책의 제목 살아있는 갈대는 독립투쟁의 전설적 인물이 된 연춘의 별명입니다. 끝.